자, 2014년도 국립외교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이 2013년도에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연도가 사실은 이제 단독으로 외시가 없어지고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때는 또 그래서인지를 반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또 에너지를 이제 쏟아부었어요. 2013년도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외무고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국립외교원 시험은 난이도가 좀 떨어졌었어요. 아무래도 또 뭐 비슷한 이유겠죠. 너무 많은 내용을 출제를 하기 위해서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통합이 되면서 쉬운 것도 조금 담고 살짝 어려운 것도 담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만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은 적는 시간보다는 읽는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야지 조금 좀 시간을 잘 썼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번은 진짜 제가 요거를 뭐 칠판에 그려놓고 난리법석을 떨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였고 이 당시 90분 시험입니다. 배점도 뭐 아주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20점 몇 점 정도로 생각해 보셔도 충분해요. 순수한 복점 시장에서 과점이죠. 이제 수요함수가 제시되어 있고요. 수요함수는 P는 10-Q 쉽죠. 총 비용은 심지어 0. 계산할 때 실수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기업 1과 기업 2가 동시에 생산량을 결정하는 꾸르노 모형이요. 그러면 정의 먼저 깔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과점 시장은 정의를 반드시 적어야 되겠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모형에 사람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름으로 경제학 모형을 하나 만들어놨고 전 세계에서 배워요. 근데 답안을 적어서 이제 받았더니 그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기분이 진짜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는 내가 만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채점하시는 분이 뭐 꾸르노의 후회가 있을 리는 없지만 자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정의를 적는 게 훨씬 더 배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근데 근본적인 본질적인 적어야 되는 이유는 꾸르노 균형이라는 게 좀 고급스럽게 정의하면은 뭐 추측된 변화는 0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뭐 저급은 아니에요. 뭐 고급스러울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의 수량을 받아들인 채로 이응곡대화를 추구할 때의 좌표가 보통 이제 꾸르노 균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된 변화가 0이라는 표현 또는 뭐 상대방의 Q를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식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 1의 행동 원리를 따지실 때에는 맥스 파이 1 깔아주죠. 토탈 레베뉴 1 마이너스 TC1 깔아주죠. 그리고 여기 이제 Q1만 달잖아요. 라지 Q인가요? 라지 Q로 스몰 Q네. 자, 이런 상태에서 되게 웃기는 게 보세요. P 자리에는 10 마이너스 라지 Q입니다. 라지 Q. 라지 Q로 적으면 안 돼요. 내생변수가 아니고 이제 이 변수, 미분할 변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꺼내야 돼요. Q1 마이너스 Q2 한 다음에 Q1까지 적는 작업과 마이너스 0이죠. 자,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Q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상대방의 수량 변수가 나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인지하게 되면은 상수 취급하고 미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의상 추측된 변화는 0이다. 상대방의 수량을 정하면 안 움직이겠지라는 판단. 상대방의 Q값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상수 취급하고 이응곡대화를 추구하겠다라는 꾸르노의 정의가 적혀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아주 자연스럽게 편미분이라는 작업을 별말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점 시장에서 이제 과점 시장이 꾸르노 모형이니까 꾸르노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문제 풀 때 핵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어야 되고 게다가 뭐 사람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적는 게 좋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은 적을 수 있는 정의 있잖아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에 알았던 단어는 정의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밑에는 합병 수식을 통해서 정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합병하면 수식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정돈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정의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의를 좀 내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또 황금률 나오는 문제가 또 이제 저쪽에 있잖아요. 그것도 황금률 자체가요. 수식의 근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면 되고요. 이제 반응함수 두 개 도출하시면 되겠고 비용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죠. 기업 이도 위치만 바꾸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균형 도출하시면 됩니다. 소결하셔가지고 Q도 찾고 이제 라지 Q도 찾고요. P도 찾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담합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방금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해설지와 달리 첫 번째 목차는 담합의 의미 정도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기업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다공장 독점 상태처럼 되는 거예요. 공장이 두 개고 이제 공동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킬지까지 물어본 것인지 판단 내리고 이제 균형까지 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합의 지속 가능성까지 적어야 되는 것인지만 정돈하시면 되는 거죠. 담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하고 공동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설지처럼 무식하게 수식을 정돈하시면 그만. 따라서 뭐 각각 또 편미분할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근데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담합을 하였다. 총비용은 뭐 여전히 0이다. 두 기업의 최적 총 생산량과 담합 가격을 구하시오. 개별 기업의 이윤을 구하시오. 이 문제만 봐서는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균형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지속 가능성까지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근데 배점을 고려해봐도 이거 한 7점 정도로 보이셔야 되거든요. 배점을 고려해봐도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가 이탈한다라는 질문을 한 것만 봐도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 담합하고 약속하는 균형까지만 물어본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죠. 실제로 이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나와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담합을 하였을 때 균형을 구하시오 20점. 괜찮죠? 균형 찾고 담합할 때 균형 구하라는 것인데 그 이상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한반복 게임인지 무한반복 게임인지 나누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균형 찾는 것도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분수가 나와서 짜증나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3번 1은 담합에서 이탈하고 2는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아차. 일반적으로 담합을 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단서가 달려있지 않아도 이제 비용 구조가 똑같으면은 이제 라지 Q밖에 못 구한단 말이에요. 뭐 연립해봐야 빙빙 돌잖아요. 라지 Q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용 함수의 한계 비용이 상수로 동일할 때 그렇습니다. 하긴 상수로 동일하면은 공동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담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응함수가 나오고 반응함수가 나왔을 때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상대방의 수량이 0일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마치 독점 균형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쪽 점은 R2잖아요. 상대방의 수량이 0일 때는 내가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제 구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상대방 기업이 없으면 복점이 아니고 독점이 되면서 이 점이 실제로는 순수 독점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라지 Q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 어디에서 실제로 약속을 체결해도 나중에 정산만 잘해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직선 위에서 담합 균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MC1은 MC2는 상수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함수라면 절대 이 선상에서 균형이 나오질 않아요. 함수일 때는 안 되고요. 상수일 때만 가능한 일이고 그래도 이왕이면 여기서 나누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접하게 나누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괜찮죠. 한쪽이 많이 만들고 매출액이 더 많아요. 근데 똑같이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입금해줘? 기업끼리 돈을 입금해줘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질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친해? 라는 어떤 그런 친분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제 세금 포탈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뭐 분식회계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는 기업 간에서 약속은 체결해도 나중에 웬만하면 정산이 막 이루어지는 거를 웬만하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심지어 문제에서 단서를 달아줬죠. 2분의 Q라고 전제하자. 그리고 나서 문제 추가적으로 풀자.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상대방은 가만히 있다라는 게 보통 기본적인 전제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반응 곡선에 대입해서 산출량을 새로 구하는 좌표를 찾는 것이 제일 좋죠. 숫자를 잘만 조절해 주면, 예를 들어서 시장 수렴수의 10이라는 숫자를 한 1000 정도로만 줘도 정답을 모두 분수가 안 나오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냥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문제에 불과하죠. 그래서 기업일의 산출량 구하면 그만이고, 시장 라지큐 구하고, 각각의 이윤 구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문제도 꼭 그래프가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다 걸려있죠. 여기가 꾸르노 1번의 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2번의 답이다. 얼마든지 그래프 하나만 그려도 좌표들을 모두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하나를 그리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여기죠. 상대방의 수량은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여기를 선택해버렸다. 3번의 정답은 바로 이곳이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예쁘게 보여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설문일 해결 마지막에 수식 정돈할 때 그림 1의 A점이다. A점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기업의 이윤도 물어봤으니까 등유곡선을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되어서 실제로는 모든 그래프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림 하나 정도 그리면 되겠고요. 꾸르노에서 그림을 하나만 그리면 돼요. 여러 개를 그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크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7줄이면 8줄로 그리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이제 연습하던 그래프 형태의 방식에서 이렇게 꼭 세로축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도 넉넉하게 이 정도 출발해서 꼭 세로축을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넉넉하게 그리는 방법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전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좋지만, 세로축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안 보이고 그냥 이 위에서 1번 얼마나 시원시원해. 여기 2번, 여기가 3번. 괜찮죠? 특히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나름대로의 요령이고요. 제 해설지는 이제 컴퓨터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작게 그려도 좀 잘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꿈이 그래프를 이제 컴퓨터처럼 그리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웬만하면 이런 요령들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도 무역 이론이에요. 국제경제학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학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소화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리카도의 비교 우위에 의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개념인데요. 일단은 핵심 위주로 정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배점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번째가 좀 이제 많았죠. 1번, 총 노동 공급량 기준으로 이제 문제가 설정되어 있고요. 외국과 이제 국내 거에 외국 생산 가능 곡선을 각각 도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시장 거 도출하는 거고, 의미 좀 설명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쪽의 노동자 숫자가 바뀌었다라는 케이스로 위에서 했던 작업에 조금 수정만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도의 10점 배점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조금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눕니다. 1번, 단위 노동 소요량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이제 ALA, ALB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A제화와 B제화를 기준으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시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 자체를 익숙하게 알고 들어가야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을 벗어나진 않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편을 찍는 게 먼저예요. 절편, 극단적인 선택점을 찍는 게 먼저이고, 지금 이게 단위 노동 소요량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위 노동 필요량이라는 테마잖아요. 일정한 시간 내에 이제 얼마만큼의 노동자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계 생산성의 역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직선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동 하나만 쓰고 이제 한계 생산성이 상수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제 모든 노동량을 기본적으로 이제 A제와 B제와, 또 헷갈리게 해놨어. XY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A제와의 몰빵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1번 첫 번째 줄에 2,400명이 있고요. 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국은 절편이 지금 400이 나와야죠.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6으로 나누면 그만이죠. 400이 나와야 하고, 이제 반대쪽 B제화 쪽은 4명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600이 점이 찍히는 정도의 차이. 직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만이고요.
외국의 경우는 이제 노동량이 조금 적죠. 1600이고 10 그리고 2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절편을 찍으면 돼요. 160하고 800이 나오네요. 160이면은 200에서 조금 왼쪽이죠. 160하고 이제 800은 4배죠. 4배에서 800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직선으로 쭉 연결하면 이게 외국 거고 이제 이게 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것이죠. 1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재와 B로 표시된 재와 X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상대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상대 가격 P, 이제 B분의 P, 뭐 A를 도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울기를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답하시면 되는데 이런 예외도 사실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절대 의도한 바는 아닌데요. 무차별 곡선이 보통 이런 데 접하니까 상대 가격이 이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가 무차별 곡선이 B 쪽을 엄청 좋아하는 형태로 설정되어서 내부 해를 갖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 접해 있는 형태가 목격이 된다면 이제 B만 만들어요. B만 만드는데 그때 상대 가격은 MRS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생산 가능 곡선하고 꼭 같아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 안쪽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하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내 답안에 대해서 이제 치밀함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인 소비 선택점을 가정하지 않고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위에서 만드는 경우를 전제한다면 이라고 깔아준다면 얘는 기울기가 정답이 되고 얘는 또 기울기가 바로 정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상대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1.5, 하나는 5라고 볼 수가 있죠.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점이 크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할 때 세계시장의 상대 공급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을 해야 되죠. 그죠? 세계 생산 가능 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절편을 찍는 걸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560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1400이 되는 거죠. 1400이 뭐 이쯤 되는 것 같네요. 1400점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합치면 됩니다. 보통 공부하실 때는 정석적으로 갈 땐 이렇게 하죠. 비교 우위가 어떤 재화 쪽에 있는지를 찾아주시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 특화점을 찾습니다. 정석적으로 가려면은 본국은 여기 비교 우위가 있고 외국은 여기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둘의 연결점을 찾습니다. 둘의 연결점을 찾고 그대로 연장해 주시면 그게 바로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이 되잖아요. 근데 뭐 틀리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마련을 해 두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점 찍어보고 반대쪽으로 점을 찍어봤을 때 무조건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점을 찍어놓고 연결했을 때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이 전제가 되면 틀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요령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비재화의 생산을 해야 된다라면 본국이 A를 많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외국이 B를 생산하기 위해서 A를 덜 포기해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이 방향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이 방향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라는 방식으로도 그림 그리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거 방향을 찾아주고요.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자 대고 그대로 끌고 와서 이 절편을 나중에 그리는 것이 제일 좋은 그림 형태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이게 바로 세계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RS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죠. 뭐, 사실 목차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쪽을 P, Y, P, B분의 P, A로 설정하면 되고요. 문제에서 준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X 전체하고 Y분의 X죠. Y분의 X 전체를 이렇게 마킹하는 게 아니고, 준 대로 마킹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범위는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5에 5를 찍어주고요. 구간별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완성시키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세계시장에서 결정된 이 상대 가격이 0과 1.5 사이로 굉장히 완만하다면 이거보다 완만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것만 만들어야겠죠. B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따라서 그때 상대 공급량은 B만 만들기 때문에 Y분의 X가 아니지, 그지? B만 만들기 때문에 B분의 A, 전체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A가 0이니까요.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5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돼요. 다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모든 수평선을 다 포함시키면서 상대 재화의 개수가 B분의 A는 800하고 400이니까 2분의 1 나옵니까? 2분의 1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 둘 사이에 엮여 있을 때는 완전 특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요. 5라고 하면
넘어가면은 둘 사이 다 됩니다. 따라서 무한대까지 뻗고요. 5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A만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따라서 무한대가 됩니다. 이거 이제 배점이 조금 높아졌잖아요. 구간별로 설명하셔야 돼요. 상대 가격 구간별 의미를 설명하시오. 의미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국립외교원에 등장한 리카도 무역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에 등장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디테일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점과 1.5라면 생산점은 여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두 국가 모두 비재화만 생산한다. 1.5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점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 가운데 위치한다면 보세요. 자, 현재 지금 비재화의 비교 우위가 있는 외국은 800개를 무조건 만들고 나머지 필요한 비재화에서 A 국가가 아니지. 이거 좌표가 달라가지고 설명하기도 좀 힘들어. 외국이 일단은 그 800개를 만들고 본국이 나머지 수량을 충당한다라는 방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위치하면은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 특화한다라는 서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 상대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만드는 좌표가 되므로 이제 본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이 A 재화만 만들고요. 외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B 재화만 만드는 점이 되고요. 여기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는 모든 국가가 A만 만든다. 비교 우위와 상관없이 A만 만든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점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그래프를 잽싸게 완성하시는 건 금방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구간별로 제가 그래프에 이제 설명을 좀 깔아놨어요. 하지만 실제 답안이라면 그래프가 아니고 목차를 나누셔야 되겠죠. 따라서 1번 목차는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의 도출 간단한 설명. 두 번째는 상대 가격 구간별 의미 해가지고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답하셔야 돼요. 이것만 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하고 여기도 답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세 번째는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 본국의 총 노동량이 3,600으로 증가했으면 보세요. 요거 절편이 둘 다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다고 기울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그 재화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합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구간만 달라지지 그리고 완전 특화 생산량만 달라지지 의미상으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량이 증가하는 케이스를 그냥 반영만 하시면 충분한 그런 테마가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제가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실 의미가 좀 있어요. 두 국가는 비교 우위에 따른 생산과 무역을 하고 있는데 두 국가 간 무역에 운송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잘 읽으셔야 돼요. 한 단위 재화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T 곱하기 100%만큼 운송비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국가 모두 무역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세계 균형 가격의 범위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기 위한 범위와 무역이 발생하기 위한 범위는 달라요. 무역이 발생하는 범위는 한쪽의 등식이 세계 가격이 되더라도 가능한 거죠. 한쪽에서 요청하면 반대편 국가에서 이제 오케이 해줄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후의 상대 가격의 차이가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근본적인 부분을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5점 배점이기 때문에 배점이 보통 이제 한 페이지 정도는 할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펼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상대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돈을 하시면 되겠는데 운송비가 없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1.5고 하나가 이제 5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PB분의 PA라는 상대 가격은 무조건 이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운송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은 등식 빼야죠. 등식 빼야 되는데 운송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은 일단 요거 하나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예요. 자, 1.5 기준으로 여전히 이제 이 국가는 B 가격이 똑같을 때 A가 세계 시장에서 비싼 것이기 때문에 비싼 재화를 수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가상적인 숫자를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2000이고요. 1000이라고 하면은 1.5보다 높잖아요. 하나를 팔면은 2000원을 일단은 들고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재화로 이제 B를 이제 두 개를 들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교육 조건이죠. 교육 조건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 상황 하에서 1.5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걸 적되 이거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000원이
운송비 때문에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비가 10% 빠져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200은 사라지고 1,800만 남겠구나라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보다 크면은 이 국가는 A재화를 수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1-T를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O 기준으로 P, B분의 P, A가 되는데 이 국가는 비수출국이에요. 근데 비수출국을 기준으로 O라는 것보다 상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B를 수출하게 되는 거죠. 분자를 똑같이 맞췄는데 이쪽이 크면은 그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0%가 사라져요. 10%가 사라지고 남는 돈으로 A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도 여전히 O보다 낮으면 그러면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의 패턴이 바뀔 수는 없어요. 둘 사이의 범위가 좁아질 뿐이죠. 그러한 P, B분의 PA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구할 때 정돈하시고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한쪽에 쏠려 있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무역이 이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넉넉히 있으면은 뭐 10% 사라져도 여전히 한쪽 국가는 A를 수출하고 이제 반대편 국가는 이제 외국은 B재화를 수출하고 이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설이 뭐 6줄 정도로 제가 정리해 놨지만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담아놨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포인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리카도 무역이론은 다른 무역이론에 비해서 응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중에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운송비가 정액으로 T예요. 재화 하나당 무조건 T고 운송비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반반씩 나눠 갖는다라고 전제를 하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A, PB인데 내가 이거 벌어서 이거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1.5보다 높아야 되는 것인데 T라는 정액에 반반씩 나눠 갖는 정도의 이런 그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면은 2,0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2분의 T만큼은 뺏기는 것이고요. 이 돈으로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2분의 T만큼은 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따라서 어떤 타입의 문제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게 되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이 역시 또 마찬가지죠. 뭐 수출국이 부담한다라면은 여기 위쪽에 마이너스 T 깔면 되고요. 수입국이 부담한다라고 하면은 이 돈은 고스란히 들어오지만 수입할 때에는 플러스 T만큼 돈이 더 든다. 이렇게 어떤 테마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본적인 간단한 숫자 예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집어넣으시면은 뭐 어떤 형태로도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배점이 상대적으로 넉넉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자세히 적어도 되는 문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3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경제학 문제예요. 정보경제학 문제인데 막상 그 박스들에 의해서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단순해지는 문제이고요. 실제로 뭐 해설지도 뭐 길게 적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형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0.5, 0.5로 나눴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베이즈 내식 균형이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게 G 유형일 수도 있고 B 유형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데 어떤 유형일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뭐 우량한 기업일 수도 있고 부실한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정보경제학 문제이면서 저쪽에 정보경제학과 게임 이론을 결합시킨 베이지 내식 느낌도 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문제가 조금 어려운 느낌으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 1번 쉬워요. 40억 원을 지불하고 전체 지분을 인수하면은 기대이윤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G 유형이라면은 50억 원의 가치가 있고요. B라면 25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0.5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게 바로 기대값이죠. 마이너스 40. 뭐 함정이 없어요. 마이너스 2.5억 원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 실패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체 지분에 대한 인수가격으로 20억 원을 제시하게 되면 기업이 인수될 확률 반이죠, 반. 만약에 실제 G 유형이면 안 팔아요. 이제 B 유형이면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 인수가 성사되었을 경우 인수한 기업이 G 유형일 확률 0입니다. B 유형일 확률 100%예요. 뭐가 어려워?
그죠? 투자자가, 현 주주가 생각하는 받아야 되는 가치만큼 제시하는 게 20억 원이라고 이제 제시를 해버리면은 절반의 확률로는 안 판다고 할 것이고 절반의 확률로는 판다고 하겠죠. 그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함정이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비유형이라 하더라도 현 주주의 가치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팔지 안 팔지 모른다. 따라서 뭐 정확하게 도출할 수 없다라는 함정까지 문제에서 포함한 거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뭐 서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만약에 현 주주가 생각하는 가치와 실제로 제시하는 금액이 일치하면 판매한다고 전제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깔아주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쪽에 몰지 마시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확장시킬 필요성이 사실 기출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이제 실제 함정은 아니고요. 무심코 출제를 해서 나중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가능성도 높아서 그런 경우라면 배점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기업이 20억 원 가치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20억 원을 제시합니다. 팔까요? 팔 수 있지. 확실한 금액으로 바꾸기 위해서. 안 팔까요? 안 팔아도 그만이죠. 내가 인식하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사실 이제 50%가 아니고 0에서 50%이다라는 것까지도 실제로 디테일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역선택이죠. 역선택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게 되니까요. 확률의 문제고 여러 이제 그 기업이 존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선택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어렵게 나와야 되고 제가 그런 포인트를 키포인트에 담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지분의 절반을 15억 원에 인수하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고 이 경우 현 주주가 얻게 되는 기대가치는 15억 원 플러스 0.5 곱하기 투자자 가치. 자, 이 정도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전체 지분을 28억 원에 인수하는 케이스를 전제를 합니다. 이상한 문제이지만 문제에서 가장을 깔았기 때문에 1번에 있는 그 계산법으로 도출을 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주주가 얻게 되는 가치가 왜 이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남는 부분이 생기죠. 절반만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억 원 플러스 0.5에 왜 투자자 가치냐고요. 그죠? 현 주주가 인식하는 가치가 돼야죠. 하지만 시키는 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죠? 시키는 대로 가자. 따라서 G 유형이에요.